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파니 일본 도치기의 한 호텔 방에서 인사드립니다. 배경이 좀 익숙하죠? 제가 25년 특권 본 채널에 결산을 찍었던 그 장소예요. 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여행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을 받아요. 그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면 안 질리냐? 정착하고 싶지 않냐? 되게 좋아 보이네요.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 비디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예요. 5년 세계 여행의 환상과 현실, 장단점 가감없이 다 말해드림. 네, 그럼 저와 함께 초장기 해외 여행자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자고요. 제 상황부터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여행 얼마나 다녔다고 초장기 여행자라 칭하냐. 일단 저는 18년 7월 말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21년 3월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을 떠난 거는 완전 풀로 다 정리하고 떠난 건 아니고 코로나기가 발급되는 9개월에 태국 특별 여행 비자를 받아 태국에만 9개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비자 이후 한국에 복귀해 집과 짐을 전부 정리했고요. 이후 22년 2월 15일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큰 백팩을 메고 한국을 떠난 이후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하거나 방을 계약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 방문한 적이 있지만 전부 짧으면은 하루, 이거는 경유차, 그리고 길면은 3일, 5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짧게 한국을 들렀네요. 1년 전체로 보자면은 길게 잡아서는 2주 정도 들렀나? 그리고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떠난 다음에 독일에 도착했는데 그때 뉴스가 기억이 나요. 윤석열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래됐죠.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 한 9개월, 10개월 전부터 여행을 시작해 왔으니까 날짜를 따져보자면 태국의 특별 여행 비자를 받아 장기간 머무를 때부터 계산하면 오늘 202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1733일 전이고요. 한국 집을 처분하고 배낭여행 떠난 시점으로는 1412일 전입니다. 길게 계산했을 때는 거의 4.75년. 이거는 딱 날짜로만 따져서 연도로 하면은 며칠 뒤에 6년 차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짧으면 여기 1주, 길면 2주, 많으면 3주 이렇게 도시와 나라를 대륙까지 바꿔가며 떠돌아다녔고요. 보통 사람들이 단기, 장기 여행을 다닐 때 한 2주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더라고요. 2, 3일이면은 진짜 짧은 여행, 4, 5일이면 보통 여행, 일주일이면은 중간 정도 긴 여행,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2주 이상부터는 장기 여행, 그런 면에 있어서 1733일, 이 정도면은 스스로를 초장기 여행자라 칭하기에 충분하겠죠. 일단 첫 번째, 보통 어디 갈 때 3, 4일 일정이면은 왜 이렇게 짧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간에 기별이 안 간다고 할까요? 저는 보통 가이드를 만드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할 거 많은 도시에 가면은 3주도 스스로 빠듯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촬영하고 다음에 또 오고, 또 작은 시골에 가더라도 시골 마을 자체는 작지만 그 주변 지역에 여러저러 볼거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을 잡아두는데 이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를 하던 초창기에는 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노이에 5일 갔다 온다거나 다낭 일주일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짧게 다녀서 시간 감각이 예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널널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 이동하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물가 싸고 교통비 싼 나라야 문제는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이동이 꽤 비싸다 보니까 또 그렇게 3, 4일마다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신칸센 타고 막 옮겨 다니면은 비용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비용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타협한 결과다. 두 번째는 어디에 가고 싶다, 이게 엄청 줄어들어요. 보통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는 그걸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싼 소고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가는 멋진 차가 보일 때 그걸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못 가지는 거. 그래서 나 저거다가 드림카다 진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행의 직업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고정된 조가지가 없이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내가 진행 중인 뭔가를 약간만 포기하면은 거기에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지금 아프리카, 인도, 남미 이런 데 안 가죠.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에 할 게 워낙 많으니까. 만약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재판 조건이 안 돼서 아예 갈 수 없다 하면은 남미도 가봐야 되는데, 아프리카도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제가 마음에 먹으면은 갈 수 있거든요. 촬영해서 편집해야 되는 비디오도 몇 개월치 분량으로 쌓여있고, 그냥 지금 촬영하는 거 당장 멈추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시는 남미 아프리카로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아시아라거나 일본의 더 작은 시골 마을이라거나. 세 번째는 날씨와 계절에 되게 민감해지는 거. 저는 지금 실내에서 편집하는 걸 제외하면 야외를 돌아다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행이라는 게 그렇죠. 실내 촬영도 있지만 거리 구경하고 자연 구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와 계절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즐기기만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걸 멋지게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광, 구름, 바람, 계절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 도시 여행 갔을 때 좀 흐리다. 좀 흐리네.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구름이 껴서 조금만 흐려도 태양빛이 안 들어도 이거 이래서 되나? 아닌데 좀 더 멋지게 찍고 싶은데 분명 날씨 예보 체크했을 때는 꽤 맑음이라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는 거야? 하면서 조바심이 들죠. 그리고 비 와서 아예 촬영이 불가능하면은 이거 완전 망했네 하면서 낙담하는 날도 상당하고요. 온데나 한대 여행지 같은 경우는 계절도 그렇습니다. 늦봄이나 여름, 가을쯤에는 산이든 어디든 식물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찍으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앙상해지는 겨울에 가면은 이거 이래서 될 게 아닌데 역시 봄이나 여름에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삿포로나 도호쿠 이런 데처럼 아예 눈이 쌓이는 동네면 그나마 나아요. 그건 그것대로 겨울에 이색적인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산이나 후쿠오카나 오사카 이런 데처럼 춥기는 애매하게 추워가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눈도 안 와서 그냥 앙상하기만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 항상 따뜻한 동남아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도시는 그나마 괜찮아요. 언제나 덥고 나무들은 푸릇푸릇하니까. 그런데 해양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라도 파도, 구름, 바람 이런 게 전부 다르다 보니까 그쪽도 많이 신경 써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 식당을 갈 때 덜 찾아보는 거.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 먹어야 되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주방을 쓰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1년 365일을 다 밖에서 사 먹는 거고요. 가끔 가다 오는 특별한 날이면 좀 신경 써서 찾아볼 수 있죠. 해봐야 식당 대여섯 개 정도 찾는 거니까. 그런데 365일에 하루 두 끼에서 1년에 700곳 가까이 되는 식당을 찾는데 시간적 비용과 심적인 에너지를 투입한다? 이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보를 꽤 찾아봅니다. 그 지역의 역사적인 가게, 이 음식이 시작된 발상지 이런 거.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웬만한 맛있는 식당들은 다 대체제가 있더라고요. A라는 식당이 그 음식으로 최고 유명해서 90 정도의 맛이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고 웨이팅이 길지 않은 식당에 가도 B라는 식당, C라는 식당 웬만하면 한 70, 80 정도의 맛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식당을 정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람들의 후기를 엄청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대충 구글맵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검색하고 한두 군데, 세 군데 클릭하다가 여기 괜찮아 보이네?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방식. 아니면은 또 저는 한 지역에서 상당히 길게 머무르잖아요. 또 그 도시, 지역의 웬만한 곳들은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는 기억나는 식당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거기 찾아가는 방식. 어쨌든 웬만하면은 먹을 때 10분 이상은 고민을 안 하네요. 자극이 엄청나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이 짧으면 1주, 길면 2, 3주 만에 휙휙휙 바뀌다 보니까 뭔가에 질릴 틈이 없어요. 일단 먹는 음식 계속 바뀌죠. 같은 일본 안에서도 저번 주에 나가사키 짬뽕이랑 카스테라 먹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구마모토 말고기랑 카라시 랭콘, 연근 요리 먹고 있고 또 그 다다음 주에는 지역 이동해서 하루에 2끼씩 우동 먹고 있고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과 명물이 다르니까 계속 먹는 음식이 바뀌고 다른 나라나 문화권,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은 더더욱 그래요. 일본의 수산시장에서 스시랑 카이센동 먹다가 그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 넘어가서 베이징 오리, 북경 오리 뜯고 있고 그 다다음 주에는 푸켓 넘어가서 푸파퐁커리나 이런저런 태국 요리 먹고 그렇게 있다가 유럽 넘어가서 파스타나 프랑스 음식 먹고 다시 아시아 돌아오는 길에는 터키 들러서 홍어밥 뜯고 풍경도 그렇죠. 대도시, 시골, 바다, 산, 터도시 계속 바뀌니까 삶에 대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권태감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경험들에서도 아주 비싼 거, 중간 가격대, 싼 거 이렇게 가격별로도 경험의 편차가 나뉘다 보니까 더더욱 지루하지 않네요.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럭셔리 호텔에만 머물렀다면은 그게 계속 있으면은 뭐가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1박에 뭐 3만원, 4만원 한 호스텔에 머물다가 가끔 맘먹고 비싼 호텔 가면은 이게 호텔의 맛이구나 하면서 리프레시하고 또 이래저래 싼 길거리 음식 먹다가 한 끼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다가 한 방 크게 쓰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쓸 때 그래 돈 쓰면서 밥 먹는 건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리프레시하고 물론 이런 가격의 편차는 어느 사람이나 다 경험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의 다양한 문화권이 꼽혀지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체감하는 기분이네요. 두 번째 장점은 직주 근접성이겠죠. 저는 계속 랩탑을 들고 돌아다니니까 일하러 가기 위해 버스나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안 타도 된다는 거.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리빙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호텔에 머물 때는 책상이 있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도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이래저래 옮길 때 거의 거기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완전 천국이나 다름없네요. 가끔은 이런저런 대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어쩌다 보니까 전철을 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지하 죽습니다. 더워요. 답답해요. 세 번째 장점은 좀 더 여행에 치중된 건데요. 소소해요. 세계에서 여행으로 메이저한 유명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해봤다는 거. 우린 살아가면서 은근히 세계에 관련된 무언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디어든 광고든 뭐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디에 로케이션, 어디에 음식, 뉴스 볼 때도 뭐 런던의 소식, 파리의 소식, 이스탄불의 소식, 오사카의 뭐가, 아니면은 일본의 곰이 뭐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볼 때 나 저기 아는데, 나 저기 가봤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실감이 나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정말 비싼 파인다이닝의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A라는 나라에 있는 B 나라의 음식점을 볼 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방콕에서 프렌치를 먹을 때라거나 아니면 독일식 펍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서구권 나라의 스시야 가서 뭐 일본의 스시가 이렇게 변형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라거나 물론 아직까지 남은 지역이 많긴 해요. 아프리카에 정말 장엄한 자연의 풍경이라거나 몰디브, 하와이 같은 초유명 해양 여행지 아직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은 곧 가게 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게 TV든 뉴스든 드라마든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간에 내가 아는 뭔가가 많이 나온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즐겁네요. 네 번째도 진짜 사소한 장점인데 이거를 장점으로 써도 되나 몰라. 전 한국에 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제 여행의 패턴은 한국에서 어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거기서 또 다른 외국으로, 태국 방콕에서 호주 시드니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으로 대서양을 횡단한다거나 이렇게 한국을 끼지 않는 루트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는 안 타거나 어쨌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은근 재밌어요. 해외여행 갈 때 어디 멀리 경유로 가본 분들은 그거를 체감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중간 경유지까지 가는 비행기는 웬만하면 한국 사람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국적인 느낌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경유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는 한국인 비중이 확 줄어들고 거의 없을 때도 있고 다 외국인들이니까 그때 진짜 해외여행 시작하는구나 하는 경험.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패시브로 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단점 첫 번째는 사람을 깊게 사귀기가 힘들다는 거. 우선 한국에 있는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유하는 게 없으니까 삶에 있어서.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인데 아무리 제가 한 지역에 꽤 길게 머문다지만 게스트하우스나 투어에서 만나는 새로운 여행자들은 저만큼 오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울리더라도 웬만하면 하루 이틀 놀다가 빠이빠이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인연이 새롭잖아요. 내가 뭐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난 어디 남미 친구,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난 독일이나 프랑스 친구. 그래서 초창기에는 빠이빠이 하더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 친구가 되기에는 그 하루 이틀간의 시간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당시 여행 중 좋았던 경험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삶에 묻혀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100명 정도 만났을 때 제가 다시 그 나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비중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차, 4년차, 5년차 돼서는 투어 누구 만나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고 똑같이 놀고 어차피 빠이빠이 하면은 그 다음엔 안 만나게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현지 사람을 사귀어도 제가 그 지역에 잘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진짜 대도시에 볼 거 많은 방콕이나 도쿄 이 정도 레벨이면 모를까? 치앙마이나 다낭 이런데
많아야 3년, 4년에 한 번인데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어떻게 만난 현지 인연들과도 이렇게 사람을 길게 사귀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네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 어디 하나 전문가가 되기에 애매해요. 제가 이렇게 여행자로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입장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돈을 벌고 세금 내고 비자 받아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랑은 경험의 깊이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자리에서 깊게 파면서 뭐 음식이라거나 와인이라거나 역사라거나 한 분야를 깊게 파기에도 또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걸 이어갈 동력이 끊어지는 느낌이고요. 뭐 좀 할만하면은 새로 이동해야 되고 또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미디어 볼 때 전문가들이 나오는 걸 보면 꽤 부러운데요. 일본에 되게 잘 아는 사람, 미국에 대해 되게 잘 아는 사람,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걸 보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아주 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 세 번째 단점은 멈출 수 없다는 거. 저는 여행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여행이 끊어지면 수익도 중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멈출 수 없다는 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닌데요. 지금은. 그런데 이래저래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와 여기 한 반년, 1년 머물러 보고 싶다 하는 경험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웬만한 경우에 그렇게 비자가 안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비축분으로 3, 4개월까지는 어떻게 버틴다 쳐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러 돌아다녀야 하니까 말하자면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탄 셈이 되겠네요. 뭐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계속 달려야 하는 게 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여행을 여행으로서 즐기기 힘들어진다? 여기서 수입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여행을 여행 자체로만 즐긴다면은 어딜 가든 간에 내 취향에 맞게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딜 갈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조회수나 수익을 계산해야 되고, 또 거기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더라도 이래저래 해봐야 되니까 어디 가기 전부터 여기는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일 처음 갔을 때야 완전 새로운 경험이니까 여기 와 신기한 맛으로 즐겼는데, 그 이후 다시 촬영을 위해 갈 때 아침에 가가지고 그 에너지 쓰고 또 밤에 뭐 퍼레이드 불꽃놀이 봐야 되니까 이거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그냥 딱 스위치를 껐다 켜면은 촬영이 끝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이니까 그런데도 다뤄야 한다는 거. 아마 이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행 크리에이터도 은근 있지 않을까요? 초장기 여행 지속의 비결 첫 번째, 되게 간단한 거지만 여기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는 한국에 비빌만한 백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을 할 수 없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저는 정말 변화를 좋아한다는 건데 이게 진짜 큰 이유 같아요.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속의 비결보다는 전제 조건 같은 거고, 이 변화를 좋아한다는 게 계속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이랄까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 학교 갈 때 매일매일 다른 길로 등교해보고, 음식도 물론 좋아하는 거 있지만은 이래저래 다른 거 먹어보려고 시도해보고, 아예 성향 자체가 이거랑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하는 루틴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한 가지를 하면은 너무 빨리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환경이 저에게는 최고의 도파민이고요. 세 번째는 행복의 역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제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8,000원짜리 돈가스만 먹어도 되게 기분 좋다 하고, 그냥 길을 걷다가 이 풍경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앉아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고 사람들 구경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행복이구만 싶고, 여행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내 기대보다 아래의 것들도 상당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의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이 아니라 대강 30, 40만 돼도 나쁘지 않네, 좋네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비결,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친구나 지인이나 만나긴 하죠. 하지만 매일매일 티 가고 술자리 약속 잡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혼자 살면서도 별다른 약속 없이 2주, 3주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어디 영화 보고 하는 날도 꽤 있었고, 물론 해외에 있으면서 사람을 길게 사귀기 힘들지만 거기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누가 보고 싶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 이렇지도 않거든요. 사람에 대한 향수병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는 저는 이런 작업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묶어내는 그 작업이 스스로 너무 재밌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행이란 장르를 고르지 않고 게임이나 이런 기타적인 리뷰나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골랐으면은 글쎄요,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행에서 가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물론 저러고 여행에 질리는 순간이 없는 건 아닌데 같은 동네 또 가고 그 다음 다시 가고 했을 때 여기는 뭐 찍을 거 다 찍었네, 진짜 할 거 없네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면서 제가 좋아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정리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도시는 일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나쁘지 않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비결은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목표들이에요. 저는 일본, 동남아 위주로 작업하며 꽤 많은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아직 지구는 정말 넓고 제가 못 다룬 지역들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특허 본 채널의 목표가 지구라는 행성의 백과사전을 만들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RPG를 할 때도 엔딩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할 게 없어서 권태롭잖아요. 더 이상 뭐해, 할 게 없네. 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트립컴퍼니가 갈 길이 목표치가 100이라면은 지금 이제 한 30, 40? 그리고 그 남은 50, 60은 제가 좋아하는 작업들이고요. 조사, 정리, 묶어내기.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장기간 일하며 여행하는 게 즐겁죠. 그리고 이제 곧 엔딩인데요. 물론 저도 이런 생활이 진짜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이 넓다지만 주요 여행지들에는 끝이 있다 보니까 이 작업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가능하면은 10년은 채워보고 싶네요. 제가 2021년에 시작했으니까 이 장기간 여행을 2031년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몰라. 여튼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일본 도치기의 한 호텔 방에서 트립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